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1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매년 새해 아침에는 바다로 산으로 해돋이 명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는데 올해는 안전한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겠죠? 새해엔 더 건강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더 웃을 일이 많고 더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가까이 마주하고 손을 맞잡고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따뜻한 밥 한 끼 기분 좋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에 전하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2021년은 신축년 하얀 소의 해죠.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끈기와 뚝심이 남다른 동물입니다. 순하게만 보여도 용기 있고 또 부지런한 것도 둘째가라면 서운한 동물이 바로 소지요. 2021년은 우직하고 부지런한 소처럼 열심히 묵묵히 끈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보자고요. 자, 금요일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행운을 거머쥔 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해조류로 김과 비슷하지만 더 푸르고 물결이 잔잔한 바다에서 나는 이것, 물을 채 썰어서 이것과 같이 새콤하게 무치면 겨울철 한 끼 반찬으로도 좋죠.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칼슘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듬뿍 든 이것, 바닷속의 홍조류에 속하는 이것은 바로 파래였습니다. 네, 저도 어제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자, 마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5757-0215-5270번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6548-0259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새해에도 좋은 정보와 풍성한 선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새해가 되면서 농수산 분야의 각종 제도에도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또 새로 생기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농어민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겠죠.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매주 목요일마다 농수산 뉴스를 전해주고 계신데 새해 첫날에 이렇게 뵙습니다. 올 한 해도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21년 농수산 분야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농업 분야의 가장 눈에 띄는 제도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농촌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휩쓸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도시민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농촌 공간을 주거용이나 산업용으로 정비할 때 이걸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지자체와 주민 주도로 농촌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간 분석도 해주고 또 교육이나 컨설팅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달 살기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는데 도시민들이 그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직접 살아보시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정부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때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농촌 일손 돕기 같은 체험 활동이나 마을 가꾸기 같은 주민 화합 활동, 또 선도농가 현장 견학 같은 프로그램에 한 달에 보름 이상 성실하게 참여를 하면 월 30만 원까지 연수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지원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농가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나는 사업도 있다고요?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인데요. 경작하는 농지가 5헥타르 미만으로 작은 취약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또 4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아서 통원 치료를 하거나 그런 이유로 영농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영농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영농 도우미에게 하루 인건비 7만 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요즘 워낙 농촌에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최저임금도 올랐죠.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영농 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하루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월 최고 4만 3,650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부터 1인당 4만 5천 원까지로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또 눈에 띄네요. 네, 정부가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있습니다.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있는데요. 이곳들이 올해 순차적으로 완공이 돼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혁신밸리 안에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하고요. 혁신밸리 안에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각종 시설, 장비를 구축해서 이 혁신밸리 4곳이 스마트팜, 또 스마트 농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진지를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 똑똑한 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로컬 푸드가 또 급식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로컬 푸드가 학교 급식 그리고 공공 급식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른바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인데요. 그동안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가 학교 급식에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요자, 공급자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역의 식재료 공급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초중고 학교 급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이렇게 급식의 영역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농산물 산지 정보나 지역 특산물, 식단 레시피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걸 계기로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더 소비가 늘어나겠군요. 2021년 농수산 분야에 달라지는 점들 NBS 김인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유통뿐만 아니라 도매 유통도 온라인에서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작년에 저희가 아마 소식을 전해드렸을 텐데요. 농산물 도매 유통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모두 모였다가 그곳에서 경매에 낙찰이 되면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하면 굳이 서울까지 보냈다가 다시 흩어지는 이 물류비도 줄이고 또 농산물의 신선도도 높이고 수수료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경매하고 싶은 품목을 사진을 찍어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사이트에 올리면 중도매인들이나 매매 참가인들이 이 정보를 보고 경매에 응하는 거죠. 도매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농식품부와 농협이 양파, 마늘, 사과에 대해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개관했습니다. 산지와 소비지에서 모두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획기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럼 농산물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축산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축산물 도매시장에도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소와 돼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또 등급 판정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중도매인이나 매차민이 비대면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축산물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참 축산농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축 전염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가축 전염병으로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에 축산물 유통에도 차질이 생겼었는데요. 이런 점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눈에 띄는데요.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새해부터는 그래도 달라지게 되는군요. 네, 얼마 전에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이 정비가 됩니다.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올해는 지자체 한 곳에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이후에 차차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또 근로와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농촌에서는 또 굉장히 큰 노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또 다행입니다. 네. 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면요? 네, 콩과 밀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두류, 맹류 계약 재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계약 재배의 장점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또 수요 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실시되는 계약 재배 사업의 대상 품목은 콩과 팥, 녹두, 밀입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요. 그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함께 시행하는데요. 품목농협이나 조합 공동사업법인 조공법인이라고도 하죠. 또 영농조합법인 등은 자부담 20%만 부담을 하면 계약 재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콩과 밀을 재배하시는 농가의 계약 재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콩과 밀을 재배하는 농가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산 관련 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먼저 국내 기업의 수출 물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해상 운임이 오르고 또 선적 공간이 부족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국적 원양선사의 선적 공간 가운데 45%를 우선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한국형 선주 사업을 육성해서 우리 국적선사가 선박을 빠르게 확보해서 추가로 필요한 항로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그럼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변화도 좀 있을까요? 네,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올해 3월부터 확대 개편이 되는 건데요. 기존의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 같은 정주 여건이 좀 불리한 어려운 어업인들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오는 3월부터는 직불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어촌 개원 자격을 55세 이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 이양 직불제, 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다음에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준수할 때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영 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익 직불제가 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어민들께서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혹시 저 같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도 대폭 줄었죠. 회를 드시거나 그런 모임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의 210억 원에서 올해는 390억 원으로 거의 2배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폭이 아주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 특별전, 또 봄이 오면 봄맞이 할인 행사, 5월에는 가정의 달 특별전, 또 11월에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 같은 연간 이렇게 8번 이상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처를 기존에는 대형 마트 위주로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생협, 또 슈퍼형 체인 SSM까지 확대할 계획이니까요. 1년 동안 우리 수산물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계시는 만큼 이것저것 수산물도 많이 주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좀 식사할 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정보들은 또 계속 생길 텐데요. 농수산 뉴스 시간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수산 분야의 제도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1년) 새해는 농사짓기 한결 수월한 한 해가 되기를, 또 애써 키운 농작물이 귀하게 여겨지기를, 농촌을 지키고 우리 땅,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후회와 눈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바람들이 이루어지려면 눈앞에 놓인 농정개혁 과제들이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돼야 되겠죠.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농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새해 첫 신년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장 정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농민들에게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코로나19도 그렇고 봄 동해의 잦은 폭우에 긴 장마의 수해까지 위원장님께서 보고 들으신 그 농업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네, 지난 한 해는 국민 모두가 참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민 어려움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각종 재해 때문에 쌀 수확이 52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져서 경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지역 그리고 경북 간포 지역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상당한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농민들과 같이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처도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추위가 닥쳐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또 폭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걱정했던 모든 이슈들을 또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2019년 4월에 농정틀 전환을 사명으로 농특위가 발족한 지 이제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 농특위 활동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농특위는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6월 말에 취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범 이후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현실을 위해서는 농업계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와 소통하면서 농경 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농경틀 전환을 위해서 생소한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보편화되고 첫 단추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의 그 소멸을 이기 위해서 청년 취업 창업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지금 본회의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있어서도 시도지사들과 같이 공동으로 전국 순회 원탁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경틀 대전환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또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 전국 4개 시군 1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예, 농업의 기반은 농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21조에는 경제 유전의 원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업의 비업무력 또 땅 투기, 원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앞으로 농지 소유 이용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 조사를 해서 농지는 농민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는 그럼 이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특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농특위는 올해 1기를 이제 마감하고 2기를 시작한다는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농특위가 역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 중앙회 회장 직선제하고 그리고 농업 최소 입법을 위해서 힘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식량의 어떤 위기, 또 대통령께서도 노민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식량 계획에도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네. 또 하나 더 덧붙이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GMO가 완전 지금 표시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GMO 표시제도 지금 앞으로 올해는 꼭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획을 다 이제 실행을 하려면 재정 확대가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요. 2021년에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아래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001년 예산에서는 농업 예산이 18조 2,856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9%로 확정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그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업 예산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대통령께서도 사랑과 환경 중심으로 농경을 바꾸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농경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좀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만 그 청와대와 농특위, 농식품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농특위의 성과가 좀 기대보다는 좀 저조하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6월 말에 와서 제일 중요시한 게 소통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각 부처,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각 부처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새해 첫날인데요. 농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신소띠 해라고 하네요. 전통적으로 신소는 좋은 일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아무래도 농특위원장으로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또 새복이 되면은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신 농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최선을 다해 농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땀 흘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인터뷰 대통령직 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 한 해도 작가님에게 듣게 될 나무와 숲 이야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인데요. 어느 숲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은 우리가 그 해돋이 공원에 가서 해 맞이를 하면 좋은데 유명 명소는 많이 폐쇄도 되었고 많이 취소가 되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뒤면 새해 첫 해가 뜰 텐데요. 아쉬운 대로 제가 해맞이 기분을 좀 내봤으면서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곳 가운데 충남 뷰여의 성흥산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흥산성이요? 네. 해맞이 못 가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집에서 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맞이 장소로 우리가 좀 유명하다고 하는 게 뭐 호미곶, 간절곶, 정동진은 이제 다들 한 번씩 가본 것 같고 설악산 뭐 이런 곳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성흥산성은 저는 좀 낯설긴 하거든요. 예. 이 성흥산성의 옛 이름은 가림성인데요. 백제 동성왕 23년 그러니까 501년에 백제의 마지막 도읍진 부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금강 하류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 이제 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는 해발 240m밖에 안 되지만은 날이 좋으면은 논산, 강경, 익산, 서천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떠오르는 해가 굉장히 이제 장관일 텐데요. 또 하나는 2006년 백제 무왕의 일대기의 선화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다룬 드라마 서동여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곳에 있는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사랑나무로 알려지게 되면서 부여에서 꼭 가볼 명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를 봤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왜 이걸 또 사랑나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예, 이 드라마에서 백제 무왕 그러니까 서동이 되죠. 이 서동과 선호공주가 이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는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무렵 느티나무를 통해 산 아래 노을을 보면은 느티나무 줄기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가 실루엣으로 보일 때
이 모습이 반쪽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지 아래에서 남녀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하게 되면은 완벽한 하트 모양이 돼서 사랑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풍경의 하이라이트는 해가 뜨는 것보다는 일몰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일몰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일정상 일출도 일몰단이 이제 오전 시간에 좀 둘러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시면은 성흥산, 성흥산성, 주위에 멋진 나무들, 그 아래 풍경, 마을까지 모두 품고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나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래된 나무 아래서는 뭐 타임캡슐 묻기도 하고 소원도 빌고 뭐 다들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새해 첫날은 한 해의 소원을 이제 비는데요. 저도 그 느티나무에서 그 첫날 가지는 않았지만은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 그 느티나무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신 일 잘 되면 좋겠다는 것도 느티나무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구체적인 그 새해 계획을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 여러 번 읽은 책 가운데 그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타르타 소설에 뭐가 나냐면 시타르타가 잠시 세속에 나와서 이 카말라라는 여인과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이 카말라가 시타르타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타르타가 이렇게 하랍니다. 나는 사색할 줄을 아오, 나는 기다릴 줄을 아오, 나는 단식할 줄을 아오.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닌 이상 황당한 대답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를 저도 약간 변형해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저도 뭐 사색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줄 아오. 저도 할 수 있는데 단식은 저는 못 하겠습니다만 작가님 단식까지 하시려고요. 왜요? 단식은 제가 굶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새해에는 식사량을 좀 더 줄여가지고 살을 좀 더 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절식이네요, 절식. 예,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다린다는 거는 사물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이 대상이 하는 말에 좀 더 경청을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사색한다는 거는 나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생각의 중심에 놓고 좀 사유를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좀 덜 드시면서 나무를 생각의 중심에 놓으면 좀 세상이 더 달라 보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헤세의 문장이 떠올랐던 거는 거기 가서 보면은 이 느티나무의 사진을 담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 있는 느티나무를 한번 보고 사유를 하면 어떨까? 그 기다림 속에서 멋진 풍경을 만드는 느티나무에 대해 만약에 우리가 사색한다면은 인간 중심의 사유에서 자연 중심의 사유로 옮겨가고요. 그 나무가 전해주는 말들을 있는 그대로 잘 듣고 따르고 노력하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다림과 사색을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새해 첫날 일단 뭐 커다란 나무 아래서 그냥 가만히 새해 계획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능하다면요. 네. 그 가운데 그 느티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새해 첫날 느티나무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이 정자목 가운데 최고는 느티나무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13,500여 그루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느티나무가 7,300그루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도 13그루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산림청에서는 새천년을 맞아 밀레니엄 나무를 정했는데 그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이 선정 이유는 느티나무가 오래 살기 때문이고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느티나무는 부산 기장에 있는 느티나무로 1300살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느티나무가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된 것은 수명이 긴 면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 우리 마을의 정자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같은 정자나무들은 오래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보시면 가지가 고르고 넓게 사방으로 둥글게 퍼져 있어서 나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늘도 넓게 되어 우리가 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주변에서 느티나무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특히 이제 농촌에 가보면 느티나무는 하나씩 커다란 게 꼭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막상 그 나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좀
오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대 높이는 35m까지 자라고요. 옆으로는 지름 3m까지 자라는데요. 이 느티나무 어원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 나무 속이 황갈색이고요. 그 누루 황자가 들어가고요. 처음에 회화나무 같이 괴목으로도 불러 그 회나무 개자를 써서 한문으로 하면 황괴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이 황괴를 한글 풀면은 누른 회나무가 되고 누른 회나무가 눕회나무, 누티나무, 느티나무 현재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로 이제 오, 말이 네. 만들었다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어린 느티나무는 나무 껍질에 가로로 숨구멍, 피목이 있고 반들반들합니다.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무 껍질이 비늘처럼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로 숨구멍 때문에 어린 벚나무와 어린 느티나무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잎으로 보면은 구분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느티나무는 긴 타원으로 끝이 뾰족하고요. 이 톱니가 규칙적으로 있는데 벚나무는 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꼬리처럼 길고요. 날카로운 톱니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느티나무는 고려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고려시대 궁궐은 거의 느티나무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 지은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기둥들도 다 느티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 국사책에서 봤던 네,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이 느티나무로 만든 거였군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 느티나무인데요. 이 느티나무의 특징은 목재 바깥쪽인 변재와 안쪽인 심재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심재 그러니까 나무 속에 황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나무 조직이 촘촘해서 윤기가 있고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목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나무가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령에 따라서 나뭇결이 아름답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는 그 나이테를 만드는 춘재와 추재의 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초기 물과는 크고 낮은 물과는 점점 가늘어져서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목재 구조를 황공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무늬가 연출이 되고요. 이는 느티나무를 포함해 참나무, 물풀이나무, 음나무 같은 나무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냥 뭐 튼튼하게 잘 자라서 오래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좀 버팀목이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나무였군요. 네. 부여에 가서 그럼 느티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도 보셨나요? 예, 그 성흥산성의 느티나무는 딱 한 그루가 외롭고 멋있게 서 있어서 그것만 보면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궁남지 그러니까 백제 궁궐 남쪽에 만들었다는 궁중 정원인 궁남지의 연꽃과 수련을 보고 왔는데요. 네. 잠깐 시타르트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시타르트가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카말라가 다른 것은 없냐고 하니까 시타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를 지을 줄 안다고 즉석에 시를 써서 그 카말라에게 드렸는데요. 그때 카말라에 보고 무슨 구절이 나면 연꽃 같은 그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을 상징하는 연꽃에 카말라가 비유를 하니까 소설에 보면 카말라가 손뼉을 치면서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싫어하겠습니까? 연꽃은 또 너무 아름다운 네네. 꽃인데요. 겨울이면 어떨까요? 그 연꽃이 좀 거기 궁남지 황량하지 않을까요? 아직 꽃이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말라 있는 꽃대 잎 그리고 그 사이로 드러난 진흙 말고는 딱히 볼 거는 없는데요. 그 나무 즉 식물을 중심으로 제가 올해는 한번 사색을 하겠다 한 만큼 이렇게 주변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으로 알려진 궁남지에는 50여 종의 수령과 연꽃이 꽃이 필 시기가 되면은 대략 1000만 송이가 피어난답니다. 그 모습을 봐야만 제가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텐데 그러지 못해 고민하다가 문득 과연 꽃이 언제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현재 보는 완벽한 꽃이라고 하면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을 갖춘 꽃인데요. 이러한 꽃을 피우는 식물을 우리가 속시식물이라고 할 때 가장 오래된 속시식물의 화석이 1억 4천만 년 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식물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꽃이 목련, 수련인데요. 우리가 원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의 경우 꽃을 이렇게 반을 잘라보면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억 3천만 년 전부터 수련의 그 모습 네.
그대로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전에 꽃식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꽃에서 먹이를 찾는 벌, 나비 등이 찾아오자 꽃들이 그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크기, 색, 형태 등을 다양하게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곤충이 꽃을 찾아간 것은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나무 즉 식물을 중심에 놓고 사색하거나 사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그 절박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나무에게서 기다림을 배우고 필요한 만큼만 양분을 취하고 나무처럼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나무 공부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와 어울리는 나무는 어떨까, 어떻게 되고 싶은, 어떤 나무처럼 되고 싶은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숲과 나무에 대해서 또 한 해 잘 배워보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함께한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첫 연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차분한 가운데 새해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